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일단 옛날 그림 지도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어디 지도인지 알겠는 사람. 해마다 이걸 보여주게 되면 어느 해는 맞추고 어느 해는 맞추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서울의 옛날 지도입니다. 서울 그 외곽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의 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성에 4개의 문이 있죠.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했던 거. 북대문은 지금 뭐 전혀 흔적이 없고 동대문과 남대문의 흔적이 있고 서대문이 지금 흔적은 없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처음에 지어졌던 궁궐, 경복궁 안에도 보게 되면 경복궁도 이게 뚝 둘러서 벽이 있고요. 벽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남쪽에 있는 문이 광화문이고 서쪽에 영추문, 동쪽에 건춘문, 북쪽에 신무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이런 서울의 구조를 얘기를 하느냐. 세포에도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우터 바운더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뭐 이미 답은 알고 있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이런 그 아우터 바운더리를 만들고 있는데 특성이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백투백의 이미지, 그렇죠? 백투백으로 이렇게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운더리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얇고 플렉서블하고 그러면서도 또 스트롱한 그런 커버링을 제공하는 것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이요. 실제로 미국 애들이 보는 무슨 그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멤브레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멤브레인 놀이하는 그림입니다. 파란색 헬멧 쓰고 있는 애들이 뭐 여러분들 지금 예상하다시피 포스포리피드 역할을 하고 있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얘들이 이제 채널 프로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솔루트들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죠. 일종의. 이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한다면 리피드가 일단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물하고의 장벽을 이루는 거 리피드만큼 좋은 물질이 사실은 없죠.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멤브레인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프로틴들은 대부분 그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그라이코실레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루코즈와 같은 이런 슈가 모이어티가 붙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프로틴에 붙어 있는 슈가 모이어티는 프로틴을 보통 뭔가를 변화시키는 프로틴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긴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셀의 단백질의 페이트를 결정하는 단백질을 어디로 보낼까 뭐 이런 그 트랜스포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멤브레인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에서의 그라이코실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보호의 역할 또 혹은 뭐랄까 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좀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또한 물을 함유하는 역할 이러한 세 가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은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게 되고 바운더리를 정해준 것 말고도 어, 얘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뉴트리언트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또 혹은 뭔가를 버릴 수 있게 신호 전달이 가능하게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전에 보여줬던 그 도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세포라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외부로부터 어떤 바운더리는 필요할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세포의 생명, 세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외부로부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받고 또한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문을 만들었었던 거죠. 사방에 동서남대문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포도 역시 마찬가지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통해서 기본적인 아우터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그냥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프로틴들이 박혀 있음으로 해서 프로틴들이 채널의 형태로 외부에서부터 어떤 물질을 받거나 혹은 내보내거나 할 수도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프로틴을 인티그럴 프로틴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올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의 기본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유캐리ոտ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하죠. 그냥 플라즈마 멤브레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서브셀룰러 올가넬들, 핵부터 시작해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식물에 있어서는 타일코이드 멤브레인, 그러니까 엽록체라 그러나요? 그것에 대한 멤브레인뿐만 아니라 퍼럭시드 솜 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서브셀룰러 올가넬들이 다 멤브레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똑같이 시미트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물론 리피드 자체도 다르기도 해요. 리피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생화학 때 배웠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리피드가 우리 몸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죠. 합성될 때는 무엇을 유닛으로 해서 붙여서 리피드 큰 알키를 만들죠? 아세틸코에이, 그죠? 아세틸코에이로부터 해서 두 개씩의 카본 모이어티를 붙여서 잇따란 리피드를 만들죠. 몇 개까지? 일반적으로는 16개에서 끝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아세틸코에이에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16, 18, 20, 22, 24 이렇게까지 길이가 길어져요. 16개짜리가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18개는 그거보다 좀 더 길 거고 22개는 더 길 거고 그렇겠죠? 즉,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도 이 안에 있는 리피드의 구성 종류에 따라서 두께가 좀 더 두꺼운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얇은 데도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 되면 얘기를 할 거예요. 리피드 레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레프트. RAFT. 그래서 레프트라고 하면은 보통 그 뗏목 같은 거를 말하는데 마치 이렇게 좀 두툼한 그런 부분들이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물 위에 떠 있는 뗏목 같아 그래갖고 지어진 별명이에요. 즉 예전에만 해도 이런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멤브레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두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어떤 부분은 좀 더 긴 애들이 있어서 좀 두꺼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얇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두꺼운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것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의 이제 개념의 하나고요. 이건 이제 참고 삼아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박혀 있는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완전히 에이시메트릭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표시를 하려고 일부러 한쪽은 약간 붉은색, 한쪽은 푸른색이 해갖고 바깥쪽과 안쪽에 바이오레이어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플라즈마 멤브레인만 보게 되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안팎이 제일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바깥쪽으로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게 되면 특히나 그라이코실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세포의 외부는 바깥에 있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데하고도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돌아다니는 셀 같은 경우에 혈액 같은 경우에 볼까요? 혈액 안에 있는 혈구세포 같은 경우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혈관, 그 중에서도 모세혈관은 세포 하나가 겨우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모세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된 것들이 그냥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지금 딱 보면 이런 구조 어디서도 보여요. 사실은 이게 비눗방울에서도 있는 구조거든. 비눗방울 톡 하면 톡 터지잖아. 물론 좀 과장은 했지만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구조가 정말 모세혈관 쪽에 비비고 지나가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잘못하면 쉬어링 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루블리케이션 또 혹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기능에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잔뜩 표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표면에 대부분 세포의 표면에는 단백질들이 특히 아웃사이드 아우터 파트 쪽으로 글라이코실레이션과 같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너셀 멤브레인 이쪽으로는 이게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세포의 지지를 하고 있는 애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와 결합할 수 있는 유해 단백질들의 모이어티가 이 안쪽으로 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안팎은 굉장히 다른 구성을 하고 있게 되죠. 철저하게 에이시미트리하다라고 하는 것. 리피드 종류뿐만 아니라 특히 단백질이 있어서 이런 에이시미트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여기 이제 보게 있는 포스포리피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사실 다 배웠던 거고 그냥 리뷰하는 거예요. 보통 그라이세롤 백본이죠. 여기 그라이세롤이죠. 카본 3개 OH로 끝나면 그라이세롤인데 이 그라이세롤에 2개는 아실 그룹이 그냥 붙어 있는 거죠. fatty acid라고 하는 그냥 기타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여기까지 16개로 되어 있는 fatty acid가 붙어 있는 것.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fatty acid는 16개, 더 붙이면 18개, 더 붙이면 20개, 더 붙이면 22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포지션 2개에는 이렇게 fatty acid가 붙고요.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포스페이트가 붙고 여기 어떤 뭔가가 붙은 형태로 특히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모이어티가 붙어서 하이드로포빅한 머리 구조와 하이드로필릭한 머리 구조와 하이드로포빅한 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런 멤브레인을 이루고 있는 포스포리피드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 끄트머리 세 번째 포지션에 옥시전에 포스페이트가 붙고 여기에 뭔가 붙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별하게 포스포리피드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콜린인데 콜린이 붙으면 그래서 포스파티딜 콜린, 세린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세린, 에탄올라민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에탄올라민, 이노시톨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이렇게 이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부분과 하이드로포빅한 테일 그룹. 얘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마이셀을 만들던지 바이레이어를 이루든지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리피드의 측면에서의 멤브레인을 한번 볼까요? 이 멤브레인 이루고 있는 리피드의 그 조성도 사실은 셀마다 다 다르고요. 또한 그 세포 안에 있는 서브셀룰러 올가넬마다도 굉장히 달라요. 볼까요? 일단 먼저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나중에 다 배우긴 합니다.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 시츠를 이루고 있는 메인 기능은 전기적인 전달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차지가 띄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죠. 압도적으로 리피드 포션이 많아요.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RBC, 레드 블러드 셀을 말하는 것이고, 얘만 해도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리피드와 프로틴이 반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피드 바이레이어 이렇게 그리지만 실은 이 안에 리피드와 프로틴이 양을 보게 되면 반반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프로틴이 사실상 멤브레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즈마 멤브레인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반반, 골지는 리피드가 좀 많은 구조고요. 그 다음에 러프 ER 구조도 보게 되면 프로틴이 오히려 살짝 더 많은 그런 구조. 핵막의 경우에도 프로틴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이에 비해서 아우터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은 리피드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고, 반대로 이너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압도적으로 프로틴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보는 것처럼 리피드와 프로틴의 비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엘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프로틴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이제 먼저 프로틴 보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리피드를 보게 되면 리피드의 구성 성분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세포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거는 그라이세로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구조죠. 포스포리피드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일단 전체 한 반 정도가 보이고요. 골지도 비슷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ER이라든지 핵막,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애들은 리피드 구성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포스포리피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스핑고리피드라고 하는 건 사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애예요.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면, 이에 비해서 스핑고리피드는 여기 지금 OH가 있고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페리엑스가 붙어버려요. 하이드로카본 체인으로 이렇게 붙어버린 것들이죠. 자, 여기 O가 없죠. 그냥 페리엑스가 붙어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콜린 붙어있는 이 부분은 되게 비슷한데, 이 부분에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O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여긴 보게 되면 O가 없어요. 그냥 가서 붙었어요. 심지어 여기 위에는 그냥 막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실 그룹처럼 이렇게 CO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도 없이 그냥 붙었어요. 하이드로카본 체인이라고 되어 있고 페릭스가 붙어 있는 그런. 그러나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만 제외하면, 그렇죠? 굉장히 포스포리피드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 그 구조가 바로 스핑고 마일린 구조예요. 이 스핑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스핑크스, 그죠? 그다음에 여기 G 대신에 X를 쓰게 되면 스핑크스, 우리 이집트에 봤던 그런 거죠. 이 스핑크스가 뭐예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뚱이는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뜻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양도 봤지만 일반적인 포스포리피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붙은 이름이에요. 스핑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이것들이 나머지 포션을 차지하고요. 또 콜레스테롤도 꽤 많아요. 보면 스핑고리피드만큼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훨씬 그거보다 많은 그것의 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타 리피드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타 리피드는 뭐가 있는데요? 지금 봤었던 거 말고도 이거는 이제 카디오 리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이 포스포리피드라고 했던 것들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이노시톨, 에타놀라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의 비율이 지금 멤브레인에 있는 곳들마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롤은 있겠죠. 아직 정확하게 이것들이 어떤 롤을 하는지를 잘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호르몬들이 변하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파트가 다시 보겠는데 이것이 멤브레인 리피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멤브레인 리피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와서 밝혀지고 있긴 합니다. 카디오리핀도 생긴 게 좀 독특하게 생긴 애예요. 어떻게 보면 포스포리피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카디오리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특히나 어디에 이너셀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맙들의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준다는 것 이외에도 남대문, 서대문과 같이 각종 트랜스포트 어떤 물질들을 실제로 이동시켜주는 경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 박혀있는 어떤 엔자임들이 프로틴들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에 의해서 시그널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그 자체가 시그널 엔자이매틱 액티비티 없이 시그널 기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런 그 프로틴들이 껴 있어서 이게 두 개의 세포들이 같이 조인을 한다든지 또 그냥 간단하게 조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뭔가를 인식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는 떠서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바닥에 붙어서 자라야 되거든. 물론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붙어서 자라느냐?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데 붙어서 자라요. 이 붙는 것도 리피드라고 붙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단백질들과 붙어요.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이토스켈레톤 얘기했었죠? 보통 여기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붙는 애들은 안쪽으로는 사이토스켈레탈 프로틴하고 또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래서 어떤 세포의 리지디티 또는 세포의 어태치먼트 이런 데 관계를 하는 것들이 단백질이다. 즉 멤브레인의 펑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태까지는 사실은 리피드가 아니라 대부분 여기 낑겨있는 프로틴의 기능이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예를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볼리즘 파트를 다 배웠었을 테니까 그라이콜리시스 배웠고 그 다음엔 아마 TCA 사이클을 배웠을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그라이콜리시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산물은 파이루빅 액시드예요. 그리고 이 파이루빅 액시드가 인 아세틸 코에이의 전구체로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이런 반응은 우리 몸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야죠. 파이루빅 액시드가 어디 안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가야 되겠죠. 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 TCA 사이클은 목적이 사실은 뭐예요? 네, 프로톤을 빼는 거죠. 프로톤을 빼내서 여기서 빠져있는 프로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무엇을? 프로톤의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쭉 내려오는 댐 같은 이런 수문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펌프 대고 여기서 에너지 만드는 것이 ATPas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되는 바로 이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파이루빅 엑시드 생긴 모양상 봤을 때 파이루빅 엑시드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통과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떤 특별한 채널 프로틴이 있어야 이 항을 풀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틴에 의해서 TCA 사이클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NADPH의 형태로 NADH 형태로 프로틴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렉트로 트랜스포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생긴 것이 들어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자, 이것이 전부 다 실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 상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비슷한 게 있죠. 타이로코이드 멤브레인, 즉 엽록체. 그 역시 마찬가지.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랑 비슷해요? 마이토콘드리아랑 비슷한데 마이토콘드리아랑 다른 것은 여기는 뭔가 디스크처럼 쌓았어요. 뭐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명반응, 안반응 뭐 이렇게 나오지만 빛으로 뭐를 나눈 거예요? 물을 나눈 거예요. 프로톤하고 그다음에 옥시전으로. 그래서 얘는 이쪽에 쭉 덴시티가 높아지게 되죠. 안쪽으로. 얘랑은 반대죠. 얘는 지금 아우터 멤브레인,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프로톤이 쫙 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과정 같이 했다면 얘는 이너 멤브레인 안쪽으로가 프로톤이 쫙 모여 있다가 아우터 멤브레인 사이 쪽으로 쭉 나가면서 이때 ATP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ATP 가지고 안반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생긴 거 보면 되게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다이트로코이드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것들과 실제로 이너셀 멤브레인 파트,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은 구조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 제일 큰 거는 단일세포로 제일 큰 건 타조알이죠. 타조알. 본 적 있어요? 10cm보다 더 큰, 그 직경이 10cm보다 훨씬 큰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일 큰 세포. 그거 말고 세포 중에 진짜 뭐 좀 예외적인 세포 말고 진짜 세포 중에 제일 큰 것들은 플랜트셀들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더를 가지고 있죠. 애니멀셀은 이거보다 보통 한 10배 정도 작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에서 세포 관찰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했던 게 양파 각도예요. 그것도 양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파 까다 보면 까던 사람도 알겠지만 까본 사람 알겠지만 양파의 겹겹 사이에는 굉장히 얇은 막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한 켜를 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굉장히 얇게 조직을 썰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냥 그 얇은 막을 그냥 좀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 놓고 염색만 하면 보면 되기 때문에. 또한 세포가 커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현미경 가지고도 충분히 세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멀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게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100배로 튕기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로 튕기면 그렇죠? 1mm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 되는 그런 현미경을 올려주게 되면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고요. 이에 비해 박테리아는 이거보다 또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쓰고 있는 광합현미경은 보통 800배 정도, 1000배 이상 올릴 수는 없거든요. 노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서 보통 실험실에 사용하고 있는 게 맥시멈 쓰고 있는 게 800배 정도 보고 있는데 800배 정도에서 거의 그건 전보다 조금 큰 정도 사이즈 정도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요즘 돌고 있는 바이러스도 크기가 되게 다릅니다. 보통 한 100나노미터 혹은 10나노미터 사이.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은 바이러스라서 10나노미터에 가깝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편이라서 오히려 이쪽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죠. 얘네들만 해도 사실은 이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전자현미경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되겠죠. 예전에 이건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들 특강 갈 때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질문의 하나가 그거였어요. 코끼리 세포하고 쥐의 세포는 크기 같을까요? 정답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크기는 같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큰 세포들이 있죠. 그래서 계란 대표적인 거. 그다음 신경세포도 굉장히 긴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제일 긴 건 여러분들 허벅지 안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장골이라고 뼈 있거든요. 그 뼈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여러분들 그 뼈의 길이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길쭉한 사람은 50cm도 훨씬 넘는 그런 길이를 갖는 세포가 있어요. 싱글세포예요. 싱글세포가 쭉 한 줄로 가 있는 세포가 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장골세포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세포는 계란 말고 오징어에서 볼 수 있어요. 오징어 안쪽 이렇게 보다 보면 오징어 뼈라고 하는 좀 약간 딱딱한 부분이 가운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살짝 똑 분질러서 보게 되면 안쪽에 굉장히 길다란 끈 같은 게 살짝 나오게 되는데 그게 오징어의 신경세포예요. 그만큼 길다란 세포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다 애니멀셀 같은 경우에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직경,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 세포들이 가장 일반적이다 볼 수 있겠죠. 세포의 크기는 왜 더 커질 수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 세포가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외부하고 같이 물질을 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크면 표면하고의 비율이 이렇게 직경이 2배가 되면 볼륨은 8배, 그에 비해서 표면은 4배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볼륨 전체를 서피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정해진 사이즈 딱 그것만 있는 것이 용이해서 그 이상 커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통 믿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표면을 좀 더 넓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포는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불렁구불렁하게 세포의 표면이 바뀌는 거죠. 마치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이너멤브레인이 꾸불꾸불꾸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패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 정도에 따라서 인베지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좀 더 심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빌리의 형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표면을 팍 열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세포는 자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분량의 공간을 가진 그런 크기를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가 있다면 팻셀이죠. 팻셀. 이 팻셀은 정말 제한 없이 커져요.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직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팻셀을 보이는데요. 이 허연대가 다 그냥 팻이에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나머지 성분들은 굉장히 조그맣게 쭈그러든 게 보일 수 있고 대부분 그냥 기름 차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베둘레헴이라고 하는 것들, 또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그냥 기름이 조직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세포가 커져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멤브레인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리피드 바이레이어 안쪽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보통 50%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프로틴이 쫙 박혀있는 그런 형태예요. 프로틴이 박혀있는데 프로틴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아우터 멤브레인부터 안쪽 멤브레인까지 탁 연결되는 인티그럴 프로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느 한쪽 사이드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틴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리페라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쪽으로는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사이토스켈레탈 필라멘트들하고 보통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아우터 쪽으로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이포실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 특징이죠. 멤브레인 프로틴의 기능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멤브레인 프로틴에 대한 연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엔자임으로서의 역할, 트랜스포터 역할, 스트럭처 프로틴 역할, 특히 셀-투-셀 인터랙션, 셀-투-셀 시그널링 이럴 때 있어서 멤브레인 프로틴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이것들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뽕 뚫려 있는 인테그럴 프로틴도 있고 어느 한쪽 사이드에만 있는 페리페럴 프로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멤브레인 프로틴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으로 웬만한 프로틴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멤브레인 프로틴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 챕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보통 연구하고 있는 마크로말리큘들이 다 물에 녹는 것들이거든요. 그 물에 녹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분석법이라든지 그런데 이 멤브레인 프로틴들은 요것만 딱 뽑아내게 되면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를 잃어버리거든요. 자, 느낌적으로 오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리피드 중에서도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에요. 얘랑 딱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들도 이 서피스에 있는 것들이 하이드로포빅해요. 따라서 물에 녹지 않아요. 절대로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얘를 물에 녹이려면 디터전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디터전트로 환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비누에 제일 약하다고 하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리피드 바이레이어 구조로 맨 표면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비누 들어가면 녹을 거 아니에요. 또 단백질들도 디내추레이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들 연구하겠다고 요거 녹이겠다고 디터전트 넣으면요. 프로틴의 나머지 부분이 변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센 디터전트는 쓸 수도 없어요. 굉장히 마일드한 걸 써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중요도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멤브레인 프로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건 채널 프로틴인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채널도 있지만 메터베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채널들도 있기는 하다는 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지드하게 딱딱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층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는 이렇게 좀 리피드가 좀 긴 것들이 있어서 리피드 레프트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걸 레프트라고 했겠어? 흘러댕기거든. 왔다 갔다 하거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거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리피드끼리도 움직이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립플롭도 된다. 안팎으로. 물론 이거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레터럴 무브먼트는 굉장히 빠르고요. 로테이션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빨라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박혀있는 프로틴들도 그거에 따라서 엄청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안티바디를 갖다가 붙을 수 있는 안티바디를 해서 넣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붙겠죠?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안티바디는 양쪽에 Y자 모양으로 바인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고 나머지 분 여기 붙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얘네들이 움직여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여요. 소위 말하는 캐핑도 가능해. 얘네들이 모여요, 한쪽으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전부 다 멤브레인이 fluidity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틴들을 GP라고 썼는데 이 GP라고 쓴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이 멤브레인 프로틴이 글라이코실레이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글라이코 프로틴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GP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냥 멤브레인 프로틴인데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글라이코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위치가 이렇게 막 바뀔 수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베이지크를 통해서 무브먼트가 가능해요.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보통 프로틴의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틴이 시크리션 되거나 멤브레인 프로틴으로 바뀌거나 어떤 세포 내에 특별한 서브 오르가넬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잠깐 그 전에 설명을 하나 좀 해야 되겠네. 아까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 뒤에 한다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이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 콜레스테롤은 구조 자체가 리피드 바이레이어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멤브레인의 플루이디티가 훨씬 더 높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얘기를 안 한 것이 동물 기름, 식물 기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물성의 경우에는 보통 이 fatty acid 부분, 이 부분이 saturated fat이에요. 즉 이렇게 전부 다 싱글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식물성 기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블 본드 캐릭터가 있어요. 더블 본드 캐릭터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시스 트랜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가 올 트랜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이렇게 트랜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길 테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간중간 이렇게 트랜스가 되어 있는 중간에 예를 들어 시스가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unsaturated fat이 상대적으로 프렌트에 많고요. 그래서 프렌트에 있어서의 멤브레인의 fluidity는 애니멀보다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러한 일률적인 모양의 fatty acid가 있는 예를 들어 동물성의 트랜스라든지 아니면 saturated fat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리지드한 멤브레인 구조를 갖는 반면에 이 콜레스테롤도 많고 이런 시스와 같이 unsaturated fat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fluidity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멤브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특히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그랬어요? 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 여러분들 생화책에서 퍼온 그림이에요. 네. N아세틸 N링크드, O링크드 어느 쪽이 됐던 아무튼 이렇게 프로틴의 리피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진행되어 오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서 태그가 돼서 방향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카고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저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갈 때 짐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디로 가는 바코드 같은 거 붙여주잖아요. 이것이 가면서 지들의 바코드에 따라서 모여서 어떤 카고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는 카고에 타면은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카고를 탔으면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골지 안에서의 브라이트 오실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하죠. 뭐 컵 1, 컵 2 디펜던트한 것도 있고, 혹은 크라프트린 디펜던트한, 전부 다 이제 베지클들을 둘러싸는 프로틴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페이트가 정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와서는 이것이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이렇게 크라플린 디펜던트한 무브먼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만큼 되게 이것들에 대한 특히 세포 안쪽에서의 혹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의 딜리버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경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잘 모르겠다 했던 사람들은 생화학 책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요. 일단 요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호메오스테시스 이루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요 전에 챕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어떤 하나의 유닛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의 모습을 그리고 하게 되면 멤브레인 하나 그리고 이 안에 단백질 하나 그리고 이래 놓기 때문에 세포 안이 뭐가 꽉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흔히 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지하철 1호선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1호선 내가 한동안 1호선 송내역에서부터 학교에 1년 동안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출퇴근 시간에 1호선 안 타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내 몸무게가 한 80kg 정도가 났었는데 차를 타고 싶어 타는 건 아닌데 차를 딱 타잖아요. 구로 있는 데까지, 송내에서 구로 있는 데까지 이거 급행을 타도 한 15분 걸렸던 것 같은데 15분 동안 내가 공중부양의 경험을 하게 돼요. 80kg가 그냥 공중에 떠 있어.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공중에 뜬다니까. 딱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세포 안. 사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정말 그 경우에는 뭐가 시그널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얘가 막 수영쳐서 막 와가지고 어디다 뭐를 건드리고 뭐 또 헤엄쳐서 어디 가서 건드리고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지하철 1호선 타본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하철 2호선을 많이 타봤을 것 같아요. 지하철 2호선 안 타봤으면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경험을 얻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퇴근 시간에 한 6시 전후한 시간대쯤에 학교에서 지하철 타고 강남역에서 한번 내려오기 바래요. 그냥 내릴 수 있는지. 보통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디가 출구인지를 보려면 대충 출구 방향으로 손잡이 붙잡고 나오면서 가야 돼요.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즉 안에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망원 지하철 타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세포 안은 비어 있지 않아요. 각종 말리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타고 더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챕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각종 질문사항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감의 분이 굉장히 적어요. 나 혼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직접 보지를 못해요. 보통 강의 시간에는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바를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온라인의 수업은 나 혼자 골방에 앉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을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판스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그 반응을 보면서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메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